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이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오 파운드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바이오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 바이오의 중요성을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인 맥킨지에서 2020년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바이오가 세계 경제에 연간 4조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글로벌 물적 투입 요소 중에 60% 이상을 바이오가 담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질병 관련된 비용 부담의 약 45%를 이 바이오를 통해서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바이오 혁신이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야를 보면 보건의료, 농수산식품, 소비재 서비스, 에너지까지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바이오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반도체를 포함해 중요한 산업 분야로서 바이오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는 생명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극복해야만 이 바이오 경제가 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바이오의 취약점으로는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또한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는 것이 대표적인 취약점입니다. 또 하나는 이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생명 현상의 복잡성, 극도의 다양성, 실험 방법의 복잡성 등이 있습니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는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때 낮은 재현성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현성이 낮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생명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험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표준화해서 이것을 자동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이오를 통해서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산업화가 되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의 중요 기술로서 합성생물학이 등장했습니다. 합성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고성능의 세포를 설계하고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합성생물학의 핵심 기술로는 고속탐색 기술, AI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기술, 그리고 부품화 모듈화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낮은 재현성을 극복할 수가 있고, 다양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이 불가한 것들을 예측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표준화의 어려움을 부품화 모듈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극복화될 때 궁극적으로는 연구 개발의 시간이나 비용이 혁신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생명공학이 있던 미생물을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연구를 했다고 하면, 합성생물학은 처음부터 원하는 기능을 설계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서 활용하고자 하는 바텀업 방식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렸던 바이오가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핵심 기술로서 합성생물학이 매우 중요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합성생물학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 바이오 파운드리입니다. 바이오 파운드리는 합성생물학의 DBTL 사이클을 고속화하고 자동화한 인프라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합성생물학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생물학이 인공 부품을 제작해서 성능을 테스트하고 최적화하는 공학적인 접근 방식의 바이오 기술인데, 이러한 합성생물학의 작동 원리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계, 합성, 시험, 학습, 즉 DBTL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바텀업 방식의 생물체가 제작되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성생물학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성생물학 기술을 좀 더 빨리 구현해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하는 자동화된 인프라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이오 파운드리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접목해서 합성생물학의 DBTL 사이클을 표준화하고 고속화해서 자동화된 인프라로 구축한 것이 바이오 파운드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파운드리가 구축되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합성생물학의 혁신적인 기술들이 빨리 구현이 돼서 합성생물학의 속도라든지 규모, 경제성을 좀 더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파운드리와 합성생물학의 구현이 빨리 가능하게 되는 기술들을 살펴보면은 저희가 경제적으로 DNA를 빠르게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이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DNA를 저희가 설계하고 합성해서 자동화된 조립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표준화라는 방식이 필요로 한데요. 합성생물학에서는 오랫동안 이 표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 부품이라든지 모듈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설계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조립이 되면 합성생물학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들 때문에 합성생물학이 가능해지고 합성생물학 기술이 빠르게 구현될 수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가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오 파운드리는 자동화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될 합성생물학 기술이 워크플로우로 개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자연스럽게 작업의 흐름이 정해져 있고 작업의 흐름들이 굉장히 세밀한 프로토콜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워크플로우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합성생물학 기술들을 굉장히 자세한 프로토콜로 정리함과 동시에 어떠한 작업 흐름이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만들어낼 것인지가 미리 다 예측되고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지게 되면 DBTL 사이클이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 현재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속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DNA를 설계하고 합성하고 조립해서 테스트한 다음에 테스트한 결과를 다시 디자인에 반영하는 이 DBTL 사이클을 반복해야 되는데 유전체를 설계, 합성, 조립, 학습 이 과정은 생명체를 만드는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들이 바이오 파운드리에서 자동화될 때 맞춤형으로 생명체가 제작이 될 수 있고 맞춤형 생명체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최적화해서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에 더 쉽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DBTL 순환 공정이 어떻게 해서 바이오 연구의 속도를 향상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워크플로우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워크플로우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바이오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실험의 단계를 고속화하고 표준화해서 이것을 자동화시키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사실은 저희가 바이오 실험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토콜들을 굉장히 자세히 만들어서 각 장비마다 이러한 프로토콜이 구현될 수 있도록 미리 설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워크플로우가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비들이 집적화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는 스테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션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워크플로우를 고효율로 수행하기 위한 집적된 장비가 모여있는 그 상태를 스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워크플로우를 살펴보시면 긴 DNA를 합성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생체 촉매를 유도 진화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인공 미생물을 개량하고 제작하는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발효를 최적화하는 과정, 그리고 바이오 실험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연구 과정에 대한 워크플로우 개발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긴 DNA를 합성한 워크플로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DBTL 사이클처럼 이 워크플로우 안에서도 이 DNA를 합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플로우와 매칭되는 스테이션이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화된 장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계한 DNA를 합성하게 되면 연구자가 24시간 여기에 매달려서 연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DNA의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맞춤형 균주가 이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생산이 되게 되면 좀 더 빨리 제작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가져온 스테이션의 예시로서 균주 개발 스테이션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균주 개발 스테이션이라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플로우는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 이 워크플로우에 필요로 하는 장비들이 집적화되어 있는데 이 장비들은 우리가 원하는 맞춤형 균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집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NA 워크스테이션, 세포 배양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NGS를 위한 워크스테이션이 집적화돼서 이것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샘플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균주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바이오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속도라든지 규모, 효율화 이런 것들이 좀 더 향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가 실제로 바이오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속도나 규모를 어떻게 향상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가져온 예는 알티미시닌과 원쓰리 프로펜 다이올입니다. 알티미시닌은 아미리스가 10년에 걸쳐서 산업화한 말라리아 치료제이고요. 원쓰리 프로펜 다이올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화학기업인 듀퐁에서 15년에 걸쳐서 산업화에 성공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알티미신이나 원쓰리 프로펜 다이올이 산업화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오의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바이오 파운드리를 도입한 후에는 그 바이오 제품의 개발이라든지 속도가 상당히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알티미신인을 개발했던 아미리스는 바이오 파운드리를 도입한 후에는 7년에 걸쳐 무려 15개의 물질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물질을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그 생산 최고 수율을 50% 달성할 때 걸리는 시간이 3년에서 무려 4개월로 줄어드는 혁신적인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균주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약 3,000개에 가까운 균주를 개발하는데 단지 2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실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바이오 파운드리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극복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속도라든지 규모, 이 경제성의 향상은 실로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이오 파운드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실히 제품 개발의 예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 첨단 바이오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국가 전략 기술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합성생물학을 육성하고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 합성생물학 육성 전략을 작년 12월에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이 전략에서는 합성생물학 육성을 통해서 국가 바이오 제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합성생물학 기술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앞선 분야도 있고 아직 미진한 분야도 있지만 이러한 육성 전략을 통해서 부족한 것은 더 채우고 잘하는 분야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가속화시킨다고 하면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리딩 그룹에 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합성생물학 육성 전략의 3대 전략을 살펴보시면 합성생물학 6대 전략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해서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합성생물학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3대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합성생물학의 기술 개발도 필요로 하고 이에 따라 인프라인 바이오 파운드리의 구축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전략으로서는 이것은 특정 부처가 아니라 범부처에서 발표한 전략인데요. 신성장 4.0 전략이라고 해서 신산업 전략을 통해서 전략 분야를 초격차, 신격차 창출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바이오 혁신을 보시면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이 바이오 제조에 있어서 바이오 파운드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에 따라서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전략은 바이오 제조 디지털 혁신 투자 방향입니다. 이것은 2022년 12월에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투자 방향인데요. 이 안에서도 핵심 지원 정책으로서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바이오 파운드리와 관련된 국가의 주요 육성 전략과 정책 방향이 최근에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성생물학 기술 개발과 함께 합성생물학 기술이 빨리 구현될 수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합성생물학 기술이 바이오 파운드리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생물학 기술은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많은 부분을 지금 제가 제한된 시간 안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기술을 4가지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로서는 이 생체 촉매를 개발할 수 있는 고속 탐색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고속 탐색 기술이라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체 촉매, 즉 효소가 될 수도 있고 균주가 될 수도 있고 단백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기술이 기존에도 존재를 했지만 합성생물학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인공 유전자 회로를 통해서 이 고속 탐색 기술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고속 탐색 기술도 연구자가 개입을 해서 탐색해야 되는 제한된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서 이 고속 탐색 기술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자가 1년에 걸쳐서 탐색해도 확인할 수 없는 최적의 생체 촉매를 이 바이오 파운드리의 자동화된 플랫폼을 통하게 되면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생체 촉매만 정확하게 탐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중에 하나인 이 속도를 굉장히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가져온 합성생물학 기술은 인공미생물 제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생물학은 기본적으로 자연계에 없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공미생물 제작은 합성생물학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탑다운 방식으로 생명체를 공학적으로 활용했던 기술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 효과가 미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합성생물학에서는 원하는 기능을 처음부터 설계해서 만들고 DBTL 사이클을 통해서 최적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최적화된 인공미생물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산업에 더 빨리 구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합성생물학에서 인공미생물 제작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 인공미생물 제작에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시간, 비용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합성생물학 기술보다도 이 바이오 파운드리가 더 필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미생물 제작을 위해서는 바이오 파운드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이 바이오 파운드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워크플로우, 스테이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공미생물 제작이 바이오 파운드리와 잘 접목이 돼서 실제로 산업에 필요로 하는 인공미생물이 제작이 된다고 하면 바이오 경제가 더 가속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내 합성생물학이 화이트 바이오 중심으로 그동안 계속 발전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합성생물학이 화이트 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의료 그리고 식품과 농업 분야까지 전 산업에 걸쳐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이 바이오 헬스 분야로 합성생물학 기술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데요. 이 또한 저는 바이오 파운드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오 헬스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용 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그 제작 과정을 보게 되면 DBTL 순환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가 국내에는 전무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를 우리가 리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이오 헬스 분야로 합성생물학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오 파운드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대표적인 합성생물학 기술은 탄소 저감 바이오 리파이너리입니다. 최근에 탄소 중립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합성생물학에서는 탄소 중립을 넘어서 탄소 네가티브, 즉 탄소를 줄여주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메탄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메탄 바이오 리파이너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도 저희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균주를 개발한다고 하면은 이 메탄을 저감할 수 있는 바이오 리파이너리가 좀 더 가속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필요한 기술까지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 합성생물학 기술이 빨리 구현이 돼서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하는 자동화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 바이오 파운드리의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파운드리는 사실 민간 바이오 파운드리는 일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는 구축이 된 바 없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현재 바이오 파운드리 베타라고 하는 설비가 구축이 돼서 시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합성생물학이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 중에서 테스트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다고 하면 사실 국내의 취약점인 이 디자인 부분, 즉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가 기술 개발이 더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바이오 파운드리 베타는 이 DNA를 설계하고 제작하는데 중점적으로 워크플로우와 스테이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합성생물학의 취약점을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 베타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금 보시는 그림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구축되고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 베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이 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런과 디자인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를 통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고 저희가 얻은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된 DNA를 실제로 자동화해서 조립할 수 있는 저 빌드 단계인데요. 저 하우징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을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화된 로봇이 각종 시료를 옮겨주고 해당 실험 단계가 종료가 되면 다음 실험 단계로 로봇이 시료를 옮겨줘서 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은 저 로봇이 하게 됩니다. 이 로봇이 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미리 워크플로우를 다 설계를 해서 그 워크플로우 안에서 해당 작업이 코딩된 정보에 의해서 로봇이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 설계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이오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적인 실험들을 이렇게 워크플로우로 구축을 하고 자동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제작을 하게 되면은 연구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구축되어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 베타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가 구축된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서 배웠던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에 반영이 돼서 우리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바이오 파운드리 베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 중에서 디자인과 빌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많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대표적으로 DNA를 조립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저희가 DNA를 조립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도 마찬가지로 DBTL로 구축이 되어 있고 해당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 단계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장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배열이 되어 있고 해당 장비에서 실험 단계가 종료가 되면 앞서 보신 것과 같이 해당 시료를 로봇이 다음에 장비로 옮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장비에서 다시 저희가 미리 코딩해 놓은 실험의 단계들이 진행이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DNA가 합성되고 조립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DNA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업의 흐름을 미리 다 설정을 하고 그 안에 아주 세밀한 프로토콜을 설정을 해 놓게 되면
연구자가 24시간 여기에 개입해서 지켜보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 속도가 훨씬 더 향상이 되는 것이고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해서 아직은 미진하지만 글로벌 바이오 파운드리 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파운드리 연합이라 하면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관련된 기술이나 노하우,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을 함께 논의하는 연합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생명과학연구원과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K-바이오 파운드리라는 이름으로 이 글로벌 바이오 파운드리 연합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 글로벌 바이오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바이오 파운드리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현재 바이오 파운드리 베타에 필요로 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장비들의 구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글로벌 바이오 파운드리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멤버들이, 그러니까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 글로벌 바이오 파운드리가 백신 개발이라든지 코로나의 그 진단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글로벌 바이오 파운드리 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글로벌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도 있고 민간 바이오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긴코 바이오웍스 같은 것이 민간 바이오 파운드리가 되겠습니다. 긴코 바이오웍스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에 있어서는 선두 그룹이라 할 수 있겠고요. 관련돼서 DNA 합성부터 발효까지 전 과정을 현재 자동화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 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글로벌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로서는 에자일 바이오 파운드리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에 있는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인 에자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 안에 원래 있던 내셔널 랩들이 연합을 해서 바이오 파운드리를 형성을 했고, 이러한 에자일 바이오 파운드리도 바이오 제조와 긴밀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바이오 메이드라는 프로그램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MIT와 브루드에서 만든 파운드리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시모브 랩스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이 MIT와 브루드 인스티튜트에서도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해서 오랫동안 활용을 해왔습니다.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공공의 글로벌 바이오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것이 영국에 있는 런던 바이오 파운드리라든지 에딘버러, 맨체스터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글로벌 바이오 파운드리들과 국내에 바이오 파운드리를 연구하고 합성생물학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상당히 긴밀하게 소통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에는 공공의 바이오 파운드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오 파운드리 베타를 구축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 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꾸려서 실제로 미국의 서부와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합성생물학 기업이라든지 바이오 파운드리 기업, 그리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바이오 파운드리들을 저희가 조사하고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합성생물학을 연구하고 또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조사단에 참여를 하였고, 실제로 긴코바이오웍스 그리고 MIT에 있는 대표적인 합성생물학 전문가인 제임스 콜린스, 그리고 아미리스와 같은 대표적인 합성생물학 기업들을 방문을 해서 실제로 민간에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와 공공의 바이오 파운드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민간의 바이오 파운드리는 어떠한 제품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된 보고서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내에 아직 전무한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바이오 파운드리는 앞서 잠깐 언급하였던 에자일 바이오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에자일 바이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오 제조의 프로그램인 바이오메이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실제로 산업에 연계가 될 수 있는 합성생물학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에자일 바이오 파운드리의 디렉터인 네이슨 힐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여러 번 방문을 해서 합성생물학을 하는 연구자와 바이오 파운드리를 개발하고 있는 저희 연구자들과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미 합성생물학 컨퍼런스라고 해서 양국의 합성생물학 연구자들이 공동의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게 샌프란시스코에서 2회 한미 합성생물학 컨퍼런스가 열린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합성생물학을 육성하기 위한 앞서 정책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국가와 달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협의체로서 한국합성생물학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한국합성생물학발전협의회는 민간에 있는 기업과 그 다음에 정부, 그리고 출연연, 대학에 있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국내 합성생물학이 정착해서 이것이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서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 분야에 걸쳐서 서로 협의하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한국합성생물학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글로벌 바이오 파운드리와의 네트워킹이라든지 국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합성생물학 기술의 발굴이라든지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서 어떠한 산업이 어떠한 합성생물학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들을 실제로 이 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합성생물학발전협의회가 출범할 당시에 국내에서는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보면 바이오 산업의 생산 규모가 100조 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산업의 생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과 핵심 인프라가 바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합성생물학발전협의회가 합성생물학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의 바이오 파운드리가 구축이 돼서 이러한 합성생물학 협의회와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고 하면 국내 합성생물학 발전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국내에서 여러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이 합성생물학 기술과 바이오 파운드리 안에 있는 워크플로우들이 좀 더 빨리 기업에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컨퍼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컨퍼런스는 올해 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제1회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작년에 개최가 됐었고요. 제2회는 올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제1회 한미 합성생물학 컨퍼런스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합성생물학자인 제이 키슬링을 포함하여 많은 합성생물학 연구하는 분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상혁 교수님을 포함하여 합성생물학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컨퍼런스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합성생물학이 미중 기술 패권의 핵심 기술로 등장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이 기술에 대한 주권 확보가 굉장히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합성생물학 연구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한다고 하면 이 합성생물학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성생물학의 선두국가인 미국이 합성생물학 기술 개발을 넘어서 바이오 제조에 이 합성생물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까지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서 미국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협력을 통해서 그런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들을 전수받고, 또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국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부족한 합성생물학 기술이라든지 바이오 파운드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러한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컨퍼런스를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선두국가인
합성생물학의 대표 국가는 영국이 되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합성생물학 로드맵을 구축할 정도로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기울여온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2013년부터 영국과 이 합성생물학 분야에 있어서 긴밀한 교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에 한국과 영국이 합성생물학의 첫 워크숍을 런던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8차례의 워크숍을 한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많은 합성생물학 연구자들이 참여를 해서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 한국과 영국의 합성생물학 교류 관련된 사업을 제2단계에 걸쳐서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영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파운드리라 할 수 있는 런던 바이오 파운드리의 디렉터인 폴 프리먼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바이오 파운드리 베타 시설을 서로 같이 보면서 어떠한 부족한 점이나 어떻게 더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이 이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의 선두국가라 할 수 있는데 바이오 파운드리에 있어서 이 싱가포르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국과 미국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과도 긴밀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 싱가포르의 바이오 파운드리를 이끌고 있는 매튜장 교수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이 합성생물학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신산업 분야를 창출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관련된 분야를 이끌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더욱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특히 합성생물학과 같이 최근에 등장한 학문이나 기술 분야일수록 전문가 양성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성생물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해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성생물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카이스트가 서로 협력하여 공학생물학대학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올 가을 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여 전문가 양성을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의 부족한 합성생물학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합성생물학 전문가가 양성이 되게 되면 이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오 파운드리를 운영하고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합성생물학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IT 하시는 분들을 도 필요하지만 여전히 그 핵심에는 합성생물학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성생물학 전문가 양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의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공의 바이오 파운드리가 구축될 경우 가질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가 가질 수 있는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가 공공성, 두 번째가 사회적 가치, 세 번째가 공유와 확산입니다. 바이오 파운드리는 민간 영역에서도 구축되어 활용될 수 있지만 이 공공의 바이오 파운드리가 가질 수 있는 가치는 민간과 철저히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이 공공성 때문입니다. 이 공공성이라 하면 다양한 분야의 사용자들에게 낮은 비용으로 합성생물학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혁신기업이나 스타트업을 더 지원할 수가 있고, 또 학술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연구개발 서비스를 이 공공의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의 바이오 파운드리가 가질 수 있는 가치는 사회적인 가치입니다. 수익성은 낮으나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러한 대표적인 분야로 탄소 중립, 안보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진단용 PCR 테스트 같은 경우 기업의 이윤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런던의 바이오 파운드리라든지 미국의 덴프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러한 코로나19 진단용 PCR 테스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아주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 바이오 파운드리가 가질 수 있는 가치는 공유와 확산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운영을 통해서 구축된 여러 가지 노하우나 축적된 데이터를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또 바이오 파운드리를 운영하고 활용하는 전문 인력을 이러한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서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이 이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서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미국의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인 에자일 바이오 파운드리도 유사한 개념으로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실제로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차별화돼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 에자일 바이오 파운드리도 공공의 입장에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바이오 제조에 어떻게 이 인프라로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가 여러 국가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투자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미진한 분야는 이 표준화 분야입니다. 제가 이 표준화를 마지막 이슈로 들고 온 이유가 우리나라가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에서 선두국가라 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미개척 분야인 표준화에서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투자를 보인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 앞으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에서 선두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표준화는 산업화로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산업적인 공정을 생각할 때 효율을 최대화하고 어떤 그 유지 보수 비용을 최소화하고 운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유가 이 표준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의 표준화와 이 바이오 파운드리의 표준화가 최근에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이슈가 논의되는 장에 좀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서 이 표준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에서 좀 더 리딩할 수 있으면 앞으로 이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더 빨리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준화에 조금 더 관심과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표준화 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맥킨지의 바이오 혁명 보고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설명이 끝나가는 시점에 다시 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바이오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바이오 경제가 향후 10년 안에, 길게는 20년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러한 바이오 혁명을 우리가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강조를 했던 합성생물학 기술과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가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전무한 공공의 바이오 파운드리가 구축이 되고 이것들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가 바이오 경제에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이오 파운드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바이오 경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 개발을 통해서 기술을 더 개발하고 가속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해당 기술이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매개체, 즉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저는 합성생물학 분야에서는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이오 파운드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국가 주도로 반드시 구축이 돼서 조금 더 빨리 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경제가 우리나라에서 구현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